안녕하세요.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분들 인터뷰 시리즈 두 번째, 어제 민영배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이현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네. 수도권 약간 외곽에 사시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 다니기가. 네, 서울 다니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인데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구가 사실은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눈높이가 되게 높으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산층 한 40대, 50대 이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도 웬만큼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중앙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 수준도 어느 정도 돼야지 그냥 지역구만 막 열심히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주말에는 거주지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서울하고 달리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를 너무 소홀히 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달리 지역에 대한 이 관심, 지역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고 스킨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어렵다. 두 개를 다 열심히 해야 돼. 제가 보니까 서울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비해서 지역 관리에 조금 덜해도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좀 덜하더라고요. 네. 자원 가장 힘든 선거구에 네, 지금 힘듭니다. 가셨어요. 우리 근데 얘기는 많이 했지만 방송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광고 말씀. 네. 우선 우리 이현주 의원님 오늘 방송 네.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좀 후원 좀 해주시고. 네. 또 지난번에 쓰신 책 한국 정치의 봄은 오는가. 네. 저것도 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최수근 해병 사건 들어서 각광을 받는 책,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 CBS 구영애 기자가 1년 동안 이 사안을 집중, 밀착 취재해서 나온 책입니다. 요즘 웬만한 분들 국회권에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책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님하고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제가 잘 아는 사이지만 다시 한번 기록을 보니까 이제 52세신데 네. 정말 벌써 그렇게 됐어요, 나이가? 저는 아직 50인제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겪을 만큼 다 겪으셨어요. 네. 삼선 의원에 탈당에 복당에 뭐 좀 삼선을 맡는. 예. 네. 그리고 제가 기업에서 한 10년 일했고 임원으로 그리고 그 전에 또 변호사 일도 했었고. 그랬죠. 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얘기 많이 나눴지만 부산 영도구가 고향인데 영도구 출신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렸을 때 뭐 싱가포르에도 사시고 해외 경험도 있으시고. 네, 제가 싱가포르에 초등학교를 싱가포르에서 졸업하기 직전까지 다녔죠. 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흥하해운 해운회사의 상사주재원. 네, 아주 그때는 드문. 부산에서는 상당히 좋은 직업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때는 해운에서 되게 잘 나갔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해운에서 되게 잘 나가는 재원이셔가지고 뽑혀서 상사주재원으로 파견 나가시고 덕분에 저는 또 좋은 경험을 어렸을 때 이렇게 동남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듣기로 영도여고에서 항상 1등 하셨대요. 항상은 아니고요. 그래도 주로 그래도. 2등 한 분이 지금 모 일간지 부장급 기자인데 그분한테 들었어요. 네. 지금 문화 쪽에 계시나요? 문화 쪽에. 네. 그러니까 책 쪽하고. 네, 그러시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불문과 가시고 불문과생 치고는 또 이례적으로 사법고시 준비해서 합격하고. 네. SO일에 또 한 기업 변호사로 한 10년? 그 전에 제가 르노, 르노 얼라이언스에 있다가, 네, 그러고 르노, 그러니까 프랑스 르노.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SO일에 스카웃돼서, 네, SO일에 가서, 그래서 한 5년 있었죠, 또. 네. 그때의
급여는 지금 의원 세비보다 네. 얘기하지 마세요. 속상합니다. 얘기하면. 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속상하죠.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정치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먹고 사는 지장 없는 정도가 아니죠. 예. 우리 남편은 그때 얘기하면 막 화냅니다. 우리 남편은. 그러다가 이제 40세에 초선 의원으로 화려하게 네. 데뷔했다가 네. 이후에 참 삼선 의원 되기까지 파란만장합니다. 진보 정당에 입당했다가 중도 정당 갔다가 보수 정당까지 흘러갔다가 무소속으로 했다가 다시 진보 정당. 네. 제가 뭐 정치권의 모든 걸 다 경험해 봤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근데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입당할 때도 그때도 민주당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입당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안을 할 때 제가 SOL에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SOL에 있을 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입당 제안을 했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30대 자산 대기업 대한민국에 SOL이 자산 규모 되게 크니까요. 12 정도, 10이 아니에요. 그래서 30대 자산 규모 대기업의 최연소 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30 몇 살이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분야에선 조금 유명했죠. 그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을 달라. 이런 제안을 받아서 저는 이제 중도 그 개혁 정당,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 보니까 역시 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중도 쪽으로 우리 당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깃발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기 조금 있다가 하고. 그래서 이제 자관 그런 뭐 또 원외 생활도 좀 해보시고. 삼선 시작하면서 좀 소회를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삼선 의원제가 됐죠. 그죠? 이제 중진이죠. 네, 당당, 퐁당 이렇게 된 거죠. 네. 당당, 퐁당. 네. 그래서 한 번 쉬고 굉장히 쉰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조금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었고요. 여유가 있었으니까 책도 많이 읽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많은 고민들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삼선 되면서 어쨌든 많은 생각을 했죠. 이제 특히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저한테 다시 영입 제안을 하면서 같이 함께 다시 하자라고 하면서 힘을 합해서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쉴 때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에서 이제 탈당을 한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 분들보다 더 심하게, 더 앞장서서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저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일관되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검찰의 칼, 여기 이 책에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검찰의 칼을 가지고 이 정치에 들어와서 양쪽을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영을 가지고 서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을 이용해서 자꾸 서로를 죽이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알고 보면 이제 저처럼 양쪽을 다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살짝 위에서 쳐다보는 입장에서 보면 실제 본질은 뭐냐 하면 검찰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그 뭐냐? 일단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이 이제 예전에 보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굵고 짧게 끝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윤석열 검찰이라는 이제 이 검찰 집단을 이제 활용을 하다 못해 이제 활용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농락을 당하면서 윤석열 집단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먹은 셈이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먹고 그 민주당을 정치권을 먹은 거죠. 그런 정치권 전체를 먹으면서 그래서 보수를 괴멸시킨다라는 미명하에 적폐를 청산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은 보수 괴멸에 앞장을 서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저쪽 진영을 초토화시킨 거죠. 그런데 저쪽 진영은 또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검찰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런 코미디가 예.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결국에는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절대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정치를 파괴하고 있는 행태고 결국 모두가 파괴될 것이다. 예, 시종 그 검찰의 정치권 진출 내지는 검찰 통치의 네.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 민주당으로의 입당도 네. 그 검찰에 의해서 여러 사건의 피의자가 돼 있는 이재명 대표가 좀 주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뭐 다 재입당, 그러니까 영입도 그렇고 또 최고위원 출마도 그렇고 이재명 네네. 대표와 네. 관계 뭐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사실은 이제 제가 탈당하기 전에도 제가 그 광명에서 재선할 때 그때 그러니까 그분이 성남시장이셨죠. 성남시장.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계실 때 그때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경기도당위원장 나갈 때도 사실 몇 명이 지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경기도당위원장을 전해철 위원장, 그때 전해철 의원하고 제가 경쟁을 했었거든요. 저는 뭐 아주 피렘이었으니까, 정치 피렘이 아주 그냥 전도는 유망했지만 아주 젊은, 그 당시로 보면 약간 이준석 비슷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젊고 잘 나갔지만 약간, 건방진,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류였던 전해철 의원한테 제가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당이 이제 문재인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그 주류의 어떤 수장격인 사람한테 제가 도전을 했으니까 굉장히 그때 이재명 고난이 시장이 있었죠. 좀 도와줬나요? 그때 도와줬죠. 그때 몇 명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대놓고 도와주면 찍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유일하게 2명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한 명이 이재명 시장이었고요. 한 명이 정성호 의원이었어요. 아니,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 좀 뭐 같이 해보자고 그때 왜 출판기념회도 와서 축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비주류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만난 거네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핍박받던 입장에서 네, 정성호 의원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유일하게 단체장으로서 저를 지지하면서 그쪽 그 사람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때 저희 캠프에 파견 나온 사람이 성남에서 그 사람이 김용이었어요. 이 시청자들이 보면 좋아할 얘기 같은데 이재명 대표하고 인연이 한 10년 된 거네요. 좋은 쪽으로.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뭐 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이제 그 의리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고맙죠. 왜냐면 그때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이렇게 사람까지 보내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제가 그 국민의힘이라는 곳이 저는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중도 성향 내지는 중도 보수 성향에 가까운데 그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도 그렇고 약간 민주당의 오른쪽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정의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정의론, 그러니까 이 해병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좌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최해병 문제는 보수일수록
더 참을 수 분노해야 없는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더 앞장서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에 관한 부분들은 중도층이 더 화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하게 싸우는 것이고요.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민주당에서 올 때도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제안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힘을 합해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말 국가관이 뚜렷하고 옳은 문제에 대해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고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공적인 부분에서 원칙대로 이 국가 운영을 하는 보수 정당이 없어요. 사실. 현재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라는 이 이상한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이해관계로 뭉쳐 있는 집단은 잘못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을 합해서 이제 싸우자 이렇게 된 거고요. 민주당이 제 친정이었기 때문에 전 돌아가서 민주당의 오른쪽 부분을 맡아서 제가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민주당의 라이트윙을 하겠다.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댓글에 벌써 이현주는 실용주의임, 이재명 대표와 스탠스가 같음. 네. 최혜병은 보수가 더 화내야 할 사안이 맞습니다. 국힘은 보수가 아니다. 팬이 아니라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그럼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제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하세요. 이런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우리가 유럽하고 달라요.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지금 좌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매우 공감합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은 무슨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이거 좌도 제대로 된 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고, 현재 우리의 과제는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예요. 정상적인 정치의 회복이 급선무다. 가장 급선무예요. 일단. 이 의원님,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고위원회 출마를 네. 하셨는데 어디 생각이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제가 잠깐 몇 가지. 어제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단 정부 여당을 공격하지 않는 그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좋던데 좀 한번 좀 보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어제 뭐 언론에서 많이 인용했지만 먹사니즘이란 말에 많이 주목했어요.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단언컨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체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나 자산가 안정적인 봉급장이 혹은 좀 다른 정말 하루하루 생계를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업자 이쪽 분들과 경제적 약자들과 정치를 하겠다는 어떤 선언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 하셨고 또 정치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얘기한 먹고사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대적 당위성이나 또 왜 이걸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이 대표의 지향점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타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얘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장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 너무 무도하니까 여기에 지금 분노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런 건 어제 연설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70%가. 일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한 30%, 실은 한 20% 정도죠. 이 정도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국민의힘 지지층조차도 이해관계 때문에 부인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님이나 민주당의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법사위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가 가야 할 길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인 거예요. 대안에 천착한, 네. 대안에 집중한. 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님하고 예. 많이 하거든요.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예. 예. 왜 박근혜 탄핵 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흥분했는데 왜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불만은 가득한데 왜 행동하지 않는 걸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탄핵을 했더니 별로 바뀐 게 없더라. 그냥 세상은 또 그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망. 응?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의에 대한 분노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 불의에 대한 분노에 더해서 희망이 있어야 이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보자라는 의지가 불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노를 불붙이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했고, 또 그것은 우리가 앞장서고 막 이렇게 선동하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이미, 그리고 그것은 이미 사실은 앞장서서 해왔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쭉 해왔고, 저도 상당히 앞에서 처음부터 해왔고. 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먼저 했단 말이에요. 먼저 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선각자들은 뭐냐 하면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것이 공감대가 커졌을 때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짜오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럼 한 발 앞서서 대안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희망을 줄 때 우리 그러면 일리 갑시다 하고 이게 왁 될 때 비로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의 그래서 그게 해결.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면 희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불의하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뭔가 바뀔 것 같아. 적어도 윤석열 정권만큼 이렇게 불의하진 않을 것 같아.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싸웠으니까 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보면 이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힘들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능하다.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불만이 밑바닥 근처에 쫙 깔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사실 속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니즘을 얘기한 거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앞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그 진정성을 보여주고 한번 기대해 볼까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때 대세를 확 잡을 수 있다. 네. 어제 신뢰를 줘야 되는. 어제 그 출마 선언문 보셨죠? 예.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우리 이 의원님은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공감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장 공감하는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 미래에 대한 부분. 네, 미래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뭐 네, 과학기술 얘기도 하시고. 네. 특히 이제 AI와 에너지에 대한. 예,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시대의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전환점은 어떤 의미에서 시대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꼭 굳이 부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전기와 이렇게 해서 IT 산업혁명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이 IT와 인터넷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말하자면 그게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으로 우리나라가 확 올라갈 때가 7, 80년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 세계가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되면서 I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세계로 묶이면서 이것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가 2000년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를 했죠. 이때 한국이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한번 폭발적으로 중화학공업 중심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아니, 이런 얘기는 제가 그동안 이현주 의원님한테서 못 보던 면모인데 상당히 산업발전사라든지 경제발전사에 대해서. 제가 원래 경제 전문가예요. 네. 예. 저는 원래 제가 정치 투쟁을 워낙 잘해가지고, 제 정치인으로만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실은 제 경제 전문가. 뭐 에너지 대기업에도 계셨고. 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2000년대에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가다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가 이 큰 흐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80년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점은 뭐냐 하면 그 미국이 중심이 돼서 패권이 미국 중심으로 갈 때 우리가 거기 올라탄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한국은 그런 걸 참 잘해요. 예. 전 세계 흐름에 잘 올라탔어요. 세계대전 이후에. 언제나 눈을 똑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헤맬 때 잘 올라타가지고, 뭐, 어떻든 간에 미국 중심의 세계에 잘 올라타서 잘 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게 세계화가 될 때, 이 북방 정책과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2000년대 중국이 개방될 때 우리 잘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정학적인 이점을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그 토대를 또 닦은 게 DJ가 IT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뭐, 이 진영을 떠나서요, 박정희, DJ, 또 노무현,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둔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그 성각자적인 시각, 시야, 이런 게 상당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이게 꼬꾸라지기 시작하냐면, 2000년대 후반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MB잖아요. MB 대통령은 뭐 그냥 그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싫어하지만 막 경제는 그렇다 치고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 초기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대적 흐름을 놓치는 거죠. 시대적 흐름을 놓쳤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대가 바뀌는 상황인데 시대의 고삐를 놓쳤다. 그런 그전까지는 거죠. 잘 쉬고 오다가. 그래서 이명박 때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보면 무슨 이상한 건설하고 자원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처음엔 잘 갔어요. 그린 스마트, 그린 녹색 성장 잘 가다가 이상하게 뒤로 가면서 4대강하고 건설 이런 거 하고 좀 거꾸로 갔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 극복한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가버린 거고 박근혜 때 가면서 완전히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가면서 그냥 탄핵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 때도 사실 그냥 코로나하고 어영부영하다 그냥 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 대통령 왔는데 윤 대통령도 아무 생각 없이 검찰 수사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정권이 이 새 시대가 15년입니다. 이 15년 동안이 지금 세계의 거대한 어떤 전환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전환기에 있느냐. 아까 IT 시대라고 했는데 IT 시대에서 지금 AI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와 있는 거, 우리는. 그래서 이 반도체가 AI 시대로 가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거대하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 정치적으로는 전쟁과 에너지 난에다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뭐냐 하면 사실 안타깝게도 정치적으로 이게 중심을 못 잡고 계속 검찰이 정치를 가지고 흔드는 그리고 그 속에 정치가 농락당하는 상황 속에 이제 있는 거죠. 이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방송에서 봐온 거는 저희 방송엔 처음이시지만
아니, 되게 이현주 의원님이 이렇게 사이다처럼 세게 이렇게 좀 속 시원하면서도 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들만 기억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의 복원, 그 다음에 시대의 고삐를 다시 잡아채야 된다. 그렇죠. 새로운 그러니까 리더십. 제가 공격을, 그렇죠.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나왔는데 그 새로운 리더십이 뭐냐면 이 시대적 전환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 그런 인식은 고사하고 제가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아주 모자란 사람이에요. 직접 대화도 좀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봤죠. 모자라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할 거리도 못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차원이 달라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하던 사람 만나면 깡통이라고 하는데, 깡통? 빈 깡통? 그러니까 예. 참 그런 얘기를 할 계제도 안 되고 지금 보면 수준 자체가 네 우리가 이 뭐 해병대에서 최해병 사건도 그렇지만 이런 지금 그런 전환기 얘기를 하려면요 최해병 사건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처리할 거 처리하고. 네, 이런 문제는 합의하에 정말 제대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예.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적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열받으니까 막 이렇게 좀 비판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럼 뭐냐, 국민들의 눈높이는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저나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자꾸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은 그렇게 싸우기만 잘하는 당이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총선은 이겨요. 근데 대선에서 자꾸 이제 혹시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정작 대선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적 전환기에서 대한민국의 다시 한번 어떤 큰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정당, 그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 그래서 특히 지금 젊은이들한테 기대를 심어주고 뭔가 우리한테 그 시대에 큰 장이 열리겠구나 하는 그런 정당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격차 얘기를 하셨잖아요. 격차. 근데 그 격차에서 제가 이 부분은 이 대표님하고 토론을 아직 완전히 끝내진 못했어요. 조금 이제 시작하는 중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세대 안에서의 격차는 상당히 열심히 해왔고 그 역사적인 공이 있다. 세대 안에서의 격차, 불평등 문제. 근데 정작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격차는 세대 간의 격차다. 그 전에 50대, 60대는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세대 안의 격차가 심했는지 모르나, 그러나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그들도 상당히 그 성장에 어떤 과실을 먹었고, 그죠? 취득을 했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30대, 40대, 20, 30대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는 왜 기회가 없어? 응?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산소득을 예를 들면 집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세대 간 격차. 네, 그래서 집도 그렇고 직업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새로운 직업군이 대한민국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가 좀 고착화되고 상승의 사다리가 자꾸 사라지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격차의식.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빈곤 노인층의 디지털 디바이드라든지 뭐 이런 또 그런 것도 있죠. 그 노인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또 격차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정당, 정치, 또 이런 것들을 갖춘 수권 능력, 이런 것들에 좀 기여하고 싶으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비교적 아직 젊은 편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세대 간의 격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생각하는 그 세대 간 격차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세대 안에서의 격차에 집중을 했다면 저는 좀 더 이렇게 세대 간의 격차,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20, 30대가 생각하는 과제, 이런 것들에 좀 더 목소리 내겠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이준석 의원의 천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민주당이 포위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 세대 포위론에 당하지 않는 정치, 이런 걸 하겠다. 민주당도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죠. 네, 합리적으로. 그죠? 그리고 네. 또 그 출마 선언문에 보면은 그 세대 간 격차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영남 지역에서 지지 확대, 네. 또 당의 현대화, 이런 얘기도 좀 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영남 지역에서의 지지 확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제가, 그것은 이제 사실 제가 출마를 하기 전에 이제 이 대표님하고 상의를 할 때,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따로 부탁을 하셨어요. 이번에 영남 지역에 그 최고위원 후보가 없거든요. 예, 지금.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남 지역구에 최고위원 후보가 없으세요. 그래서 워낙 안 됐죠, 이번에. 많이 떨어졌죠. 사실 안 되기도 했고, 또 지역위원장 원외 중에서도 출마를 영남 지역에서는 안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 대표님은 그 영남에서의 득표에 상당히 아쉬워하세요. 아, 그래요? 네, 대선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뭔가 만회하지 않으면 대선이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도 좀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남에서 출신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성장도 했고 하지. 그것도 하지만 또 제가 영남에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남은 이제 지지 기반이 국민의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파고들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그들이 원하는, 또 어쨌든 우리는 그 지역에서 표를 얻으려면 그 헤게모니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이현주 의원님의 묘한 그 호소력에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아니 뭐 전현희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이나 다 똑같은 PK 출신인데 뭐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해봤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차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닐 때 이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성장한 뒤에 서울 쪽으로 수도권에 올라와서 계속 성장을 하고 나면 사실은 말이 뭐 PK지 실제로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수도권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정치를 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영남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 영남이 이런 게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서는 좀 독특한 게 있죠. 거기에 독특한 어떤 봉건적 질서가 있어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 지역 현존하는 거죠. 그럼 그걸 현실이니까 특히 TK 같은 경우는 봉건적 질서 굉장히 강하고요. 그 안에서의 그런 질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또 좀 다르고, 그다음 PK 안에도 경남 같은 경우는 서부와 동부가 또 다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서부 경남 같은 경우는 또 진주라든가 여기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그다음에 동부에서 경북 김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또 공업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산업화를 기점으로 해서 산업을 가지고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긴 젊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부산은 또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 여기는 부산 사람이라기보다는 다 이렇게 섞여 혼재돼 있어요. 각 지역 사람들. 전국 도시고 국제 도시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해관계가 중요해요. 이해관계. 네. 그러면 어떤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략할 건가가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피난민들이 뿌리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는 또 사실은 보수적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통하는 또 후보들이 유형들이 있어요. 여기에 통하는 후보의 유형들이.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상당히 좀 보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현실이니까. 네, 그 현실이니까. 그리고 이쪽은 이제 지역의 토착적인 그런 게 있어야 돼서 여기는 갑자기 낙하산 보내갖고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긴 시골 정서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지역 토착적 정서가 있어서 이 후보를 보낼 때도 굉장히 지역 정서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것을 전략을 가지고 굉장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공약을 할 거냐면 제가 내일 모레 내려가서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여기 최고위원이 되면, 민주당이 최고위원이 되면, 제가 공약 중에 하나가 엑스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현주 의원님이 영남권 이 소권역별로 나누어서 특징을 얘기하고 공약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그게 괜찮다, 일리가 있다 생각되시는 분은 찍어달라 이 얘기죠. 아,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저는 사실은 그 영남뿐만이 아니라 호남도 제가 조직본부장을 민주당에서 했어요. 이현주와 조직하면 좀 안 어울리는데요. 안 어울리죠. 아니 근데 조직이라는 게 구태하게 돈 쓰는 조직 이게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그 조직의 특성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수도권의 중산층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용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아는 게 이게 지금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전국구가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웬만한 전국의 지역의 특성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4년을 쉬면서 강원도, 그 다음에 경북, 이런 데도 웬만한 중요한 도시들을 다 가서 거기에 친한 친구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 시장님이 국힘인데 되게 친해서 축제할 때마다 저 초대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지지자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용인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용인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한강 주변에 이런 데는 중산층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영남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수도권 이 중산층 벨트를 제가 신경을 쓸 텐데 이게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득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중산층에 지금 여기에서 이상하게 총선에서는 맨날 이기는데 이상하게 대선에서 지는 곳이 여기가. 그럼 여기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대선 때 공략을 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포인트를 찾아서 대선 때 우리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짐작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가 민주당 지지층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이 중산층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지지층이 어떻게 변했느냐. 10년 전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의 지지층의 분포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세대가 어떻게 변했고 소득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관심사가 뭔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저는 뭔가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사고의 이현주 의원을 새롭게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핵사이다한테 한마디 좀 들어야죠.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누가 될 걸로? 왜? 그래서 잠깐만 아까 영남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영남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출마해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 지역구 출마는 당연히 이제 의원들도 굉장히 여기 지역위원장들도 그렇고 쉽진 않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최고위원이 됐을 때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구가 아니라 대선이에요. 대선에서 득표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 권역 득표율을 높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영남에서 최대한 득표할 수 있도록 하느냐. 얼마 정도를? 일단 지금 지난번보다 한 영남 지역에서 한 5%만 더 높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남 지역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있는데 이게 그 탄핵이라고 우리가 또 가정하긴 그렇지만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와해가 될 거예요. 이쪽 세력들이. 예. 근데 지금 4분 오열돼 있는데 그때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윤석열과 한동훈은 영남에서 이 애증이 있어요. 애증. 그죠? 애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실은 보수가 아니에요.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보수들은 이들을 싫어해요. 영남 안에 정말 정통 보수들은. 그럼 이게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그러면 그때 이것은 전략적인 문제지만 민주당이 만약에 진보 정당에 머물러 있고 싶으면 그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재명 대표가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을 해서 당분간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적 보수 또는 중도 보수하고 다 같이 함께 가자 이런 생각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까지 다 포용해서 우리가 흡수해서 갈 수 있으면 가자. 국가개혁을 함께 하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님의 최고위원 출마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의 굉장히 그 앞으로의 노선, 진로,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운동권 시대 또는 80년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형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시대다,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그 남한의 이 지도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지만 그 지역주의 타파가 막 싸워서 영원함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러한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예를 들면 제가 역할을 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검찰과 보수의 정통 보수 간의 갈등 속에서 저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논쟁을 가지고 이 해병대 사건을 가지고 국가관이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정말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어. 이렇게 하면서 와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80년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잠깐 지나가듯이 했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나 생각이야. 우리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십몇 년 전에. 이 얘기 좀 방송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현주 의원님이 민주당의 대변인인가를 하고 계시던가 막 마쳤던가인데 아니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는 80년대 운동권에서의 어떤 혁혁한 활동에 따라서 발언권이 다 다르게 주어지더라. 나는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참 이 당에서 별로 입지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아, 그렇죠.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 할 필요 없죠. 이미 다 지나갔습니까? 네. 이미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아니죠.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결합했다. 네. 왜냐하면 봤더니 벌써 이제 시대가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정말 불편하고 제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 사이에 한 5년, 10년 흘러가면서 보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바뀐 거예요. 민주당 당원의 주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당대표,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에 나오시면서 지난번 그때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물갈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새로운 당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많은 젊은 당원들이 입당을 막 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싫고, 윤석열 싫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이제 보면 또 일부 젊은 당원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준석한테 기대도 좀 했는데, 이준석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야, 그러면 혹시 이재명인가? 하고 또 막 입당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당원군이 형성이 됐는데, 저는 이런 새로운 당원들 군한테 그들이 기대하는 거에 충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쨌든 민주당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더 바뀌고 있다. 앞으로 더 바뀔 것이다. 그 시대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에 오늘 시청자들의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청자들끼리 또 댓글에서 논쟁도 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좀 얘기해. 그 당적 변동 많았다. 뭐 철새 이런 게, 아니 공천이나 이권을 쫓아서 당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죠. 네. 본인 입으로 좀 그 철새 논쟁에 대해서. 저는요, 그게 저는 뭐, 굳이 제가 딱 한 번 이렇게 조금 후회되는 건 뭐냐면, 안철수처럼 좀 그 사람을 잘못 봤다. 안철수는 확실히 내가 잘못 봤다. 네. 좀 보면 이렇게, 너무 이게 아니었다. 안철수한테 속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정치 이렇게 정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이렇게 이 기대에 못 미쳤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그 궁금증 또는 어떤 이상, 뭐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막 찾아다녀요. 옛날에, 공자가, 나라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군주를 찾아서 평생을 돌아다녔죠. 그죠. 예. 저도 그 사람하고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공자의 사례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적어도 이권이나 공천, 뭐, 이런 거 자리 때문에 뭐, 당을 옮긴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제 자기가 소속한 당을 꾸준히 가는 게 보편적이고 바람직하죠. 근데 그 중에는 또 그렇지 않으면서도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처칠이 원래 보수당으로 시작해서 한때 또 리버럴 데모크라츠, 자유민주당 갔다가 다시 또 보수당으로 왔거든요. 그래도 맞아요. 처칠은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른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 의원님 생각이죠. 아니,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제가 국민의힘에 갔던 그 경험이 저를 더, 그러니까 가서 고생을 했죠, 제가. 국민의힘에 가서 고생하고, 가서 돌아왔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냥 민주당에 있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만약에 제가 계속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문재인 정권 때 적당한 장관 자리 한 번 정도 하고, 그냥 지금쯤 아마 이제 은퇴를 다음번 정도에 그냥 은퇴하자. 그냥 크게 존재감 없이, 크게 정치적으로 어떤, 목소리 안 내는 그냥 평범한 삼선 의원, 사선 의원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좋은 정치인가? 그것도 좋은 정치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성공하는 정권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이념적인 잣대라든가 진보다, 이런 거가 아니라, 저는 이념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그래서, 성공하는 정권. 그래서 그 정권이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걸로 끝나는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거든요. 성공하는 정권 상당한 욕심입니다. 성공한 정권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 꿈이라는 거죠. 쉽게 살지 않았다. 성공하는 정권을 만들고 싶다. 당을 더 키우겠다. 오늘 그 이현주 의원님 얘기를 종합하면 그 세 가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야당으로 갔어요. 야당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상황에서 가장 힘이 없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회주의가 아니고요.
오히려 항상 싸우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기세등등할 때 저는 국민의힘으로 간 거예요. 가장 문재인 정권한테 탄압을 받았어요, 제가. 솔직히. 예. 가장 그때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때 댓글 폭탄도 받고, 문자 폭탄도 다 받고, 그때는 전부 다 문재인 정권에 줄을 설 때였어요. 자, 이현주 의원이 이제 이번에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에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네. 수석 최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바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는 정권을 만드는데도 또 큰 역할을 하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1분. 자, 네. 여하튼, 저는, 어쨌든 산전수전. 산전수전. 네. 실패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러잖아요. 실패는 네.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만 읽고 다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실패해봐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도 그렇잖아요. 예, 그죠? 예. 끝에 가서 성공하려면. 저는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하고 산전수전 겪어보고, 저쪽의 지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쪽의 지지자들은 이런 생각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걸 다 알아야 예. 그들을 다 포용할 때 포용할 수 있고, 반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 제가 친정이었던 이 민주당이 제대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싶고, 이 민주당이 전진해서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하는데 내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제가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 산전수전 겪은 이현주는 근데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저는 살아나요. 예.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진 적이 없어요.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끝에 가서는. 아, 그랬나요? 네. 저도 다시 살아나서 이겨요. 불사조다. 네. 그래서 이현주와 함께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시기고 어려울 수 있는 시기 그쵸? 아닙니까? 예. 중차대한 시기죠. 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해합니다. 저는 또 쿨하기 때문에 저 싫어한다고 뭐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지 않아요. 쿨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싫어할 수 있죠. 사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싫어할 수 있고 저하고 안 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공통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주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현주와 함께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정권 반드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를 공적으로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예, 아주 저도 그간에 이현주 의원님을 매운맛, 시원한 맛 발언만 듣다가 오늘 본인의 정치, 그 다음에 당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처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새로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문재인 정권 때 저하고 약간 거꾸로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 시대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막 해봤자 뭐가 남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한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다른 대인배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깁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필승하시길. 네, 필승. 필승.